해병대 훈련소에서 사단장을 암살하려면 어떤 무리가 음식에 독을 넣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해병대 훈련병이 사단장의 목숨을 구해내면서 생기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24년 10월 11일 금요일 저녁 경상북도 포항 해병대 제1사단 사령부 연회장. 포항의 밤바다는 훈련의 포성이 멎은 뒤 거짓말처럼 고요했다. 하지만 해병대 제1사단 사령부 연회장 안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 한미연합 상륙훈련 자유의 방패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축하하기 위한 만찬이 한창이었다. 한미 양국 해병대 장성들과 지역 기관장, 심지어 정계의 주요 인사들까지 참석한 그야말로 별들의 향연이었다. 이 모든 영광의 중심에는 제1사단장 해병대 소장 백경석이 있었다. 그의 별명은 돌고래. 무자비한 상어나 위압적인 용이 아니었다. 그는 바다의 가장 뛰어난 전략가인 돌고래처럼 초음파로 전장을 읽듯 상대의 허를 찌르는 날카로운 지략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해병대 내에서 살아있는 전설로 통했다. 그는 웃으며 미 해병대 사령관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연회장 전체에 보이지 않는 흐름까지 꿰뚫어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순조롭습니다, 사단장님. 그의 곁으로 다가온 법무참모 오진우 중령이 나직하게 보고했다. 오진우는 사단의 법률 자문을 도맡는 조용하고 반듯한 인상의 엘리트 장교였다. 그는 언제나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백경석의 지휘에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하게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왔다. 백경석은 그런 그를 신뢰했다. 연회장의 하이라이트는 포항의 신선한 해산물로 만든 만찬이었다. 특히 오늘의 메인 요리는 동해안에서 갓 잡아 올린 자연산 홍합으로 만든 해물 홍합 스튜였다. 거대한 은색 솥에서 피어오르는 매콤하고 시원한 향기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다. 같은 시각 연회장 뒤편의 소란스러운 주방. 수십 명의 조리병과 지원 병력들이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인 훈병 한지우는 산더미처럼 쌓인 식기들을 묵묵히 닦고 있었다. 그는 해병대 교육훈련단을 수료하고 자대에 배치된 지 이제 겨우 2주가 지난 신참이었다. 입대 전 대학에서 해양생물학을 전공하며 폐류독소와 적조 현상을 연구했던 그는 군 생활이 아직은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다. 그의 눈에 무언가 이상한 것이 들어왔다. 조리병들이 거대한 통에서 건져내는 홍합들의 상태였다. 대부분은 신선했지만 일부 홍합의 껍데기 색이 미세하게 탁하고 살의 탄력이 없어 보였다. 무엇보다 그의 코를 자극한 것은 신선한 바다 내음이 아닌 아주 희미한 흙냄새와 비릿한 민물 냄새였다. 전문적으로 관리된 양식장이나 청정 해역의 홍합과는 다른 관리되지 않은 강하구나 오염된 내만에서 채취된 것들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였다. 설마. 그의 머릿속에 붉은 경고등이 켜졌다. 마비성 폐류독소 삭시톡신SAXITOXIN. 청산가리보다 수십 배나 강력한 맹독이자 가열에도 파괴되지 않는 치명적인 신경독. 적조가 발생한 해역의 폐류에서 검출되는 해양생물학도라면 누구나 아는 공포의 이름이었다. 그의 의심에 불을 지핀 것은 식자재 납품을 총괄하던 보급관의 행동이었다. 평소 도박 빚에 시달린다는 소문이 파다했던 그 보급관은 납품업자로 보이는 낯선 남자와 주방 뒤편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이봐, 이거 진짜 안전한 거 맞아? 색깔이 왜 이래? 걱정 말라니까. 약속한 돈이나 제대로 챙겨줘. 그리고 오늘 밤 안에 무조건 다 써야 해. 남기면 큰일 나. 그 대화를 엿들은 한지우는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불량 식자재 납품이 아니다. 명백한 범죄이자 수백 명의 목숨을 담보로 한 끔찍한 테러 시도였다. 그는 패닉에 빠졌다. 일개 훈병이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하는가. 소리쳤다간 정신 나간 놈으로 몰려 끌려나갈 것이고 망설이는 사이 사람들은 죽어갈 터였다. 그는 순발력을 발휘했다. 그는 조리병들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문제의 홍합 몇 개와 스튜 국물을 작은 소독병에 몰래 담았다. 명백한 증거였다. 그리고 그는 주방을 뛰쳐나와 자신의 소대도 중대도 아닌
연회장 입구를 지키고 서 있던 사단장 직속 경호대장에게 달려갔다. 그는 자신의 훈련병 수첩을 펼쳐 보이며 외쳤다. 해병대 제1사단 훈병 한지훈. 사단장님께 드리는 긴급 독대 보고입니다. 국가 안보에 관련된 초특급 위급 상황입니다. 그의 절박하고도 확신에 찬 태도에 경호대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비범함을 믿어보기로 했다. 그는 즉시 백경석의 귓가로 다가가 상황을 보고했다. 마침 백경석은 만찬을 시작하는 축배를 제의하기 위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은 참이었다. 그는 보고를 듣는 순간 온화했던 미소를 거두고 얼음장 같은 표정이 되었다. 폐류독소 사고 위장. 돌고래 같은 그의 직감이 모든 상황을 순식간에 종합했다. 이것은 단순한 식중독 사건이 아니라 한미동맹의 심장부를 겨눈 정교한 테러였다. 신사숙녀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나의 해병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연회장 전체를 압도하는 힘으로 울려 퍼졌다. 잠시 하던 모든 것을 멈추고 내 말에 경청해주기 바란다. 수백 명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지금 즉시 테이블 위에 어떤 음식과 음료에도 손을 대지 말 것. 반복한다. 그 어떤 것에도 손대지 마라. 이것은 사단장의 명령이다. 연회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지만 백경석의 서슬퍼런 표정에서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다. 재앙은 한 용감한 훈병의 기지와 한 명민한 지휘관의 결단으로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시작과 동시에 끝나버렸다. 하지만 그것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적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서곡에 불과했다. 백경석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연회장은 즉시 폐쇄되었고 해병대 중앙수사단과 국군화 생방방호 사령부 요원들이 폭풍처럼 들이닥쳤다. 한미연합 만찬에서의 대규모 암살 시도. 사건의 파장은 일개 사단을 넘어 국방부와 청와대, 심지어 백악관에까지 보고되었다. 한지훈이 채취한 홍합 스튜 샘플에서는 치사량을 훨씬 웃도는 농도의 삭시톡신이 검출되었다. 만약 만찬이 그대로 진행되었다면 그 자리에 있던 한미 양국의 장성들과 주요 인사들은 전원 사망하거나 영구적인 신체 마비를 얻었을 터였다. 상상조차 하기 힘든 제2의 아웅산 테러가 될 뻔한 순간이었다. 훈병 한지훈. 사건의 모든 전말을 보고받은 백경석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하고 있던 한지훈을 불렀다. 그는 거수 경례를 붙이는 하준의 어깨를 지그시 눌러주었다. 고개를 들어라. 너는 오늘 이 나라를 구했다. 그의 칭찬에는 어떤 과장도 없었다. 그는 한지훈에게 해양생물학도로서 어떻게 독의 존재를 의심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 전체를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도록 했다. 한지훈의 설명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논리적이고 과학적이었다. 백경석은 그의 비범한 재능과 용기에 감탄하면서도 그의 눈빛 깊은 곳에 서려 있는 어떤 슬픔과 고독을 읽었다. 두려웠을 텐데 어떻게 그런 용기를 냈나. 어머니께서 사람이 자신의 지식과 양심을 외면하면 영혼이 죽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제 영혼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백경석은 그의 대답에 잠시 말을 잃었다. 저토록 바르고 강한 심지를 키워낸 그의 부모는 어떤 사람일까? 궁금증이 일었지만 지금은 그것을 물을 때가 아니었다.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불량 홍합을 납품한 업자와 돈을 받고 이를 묵인한 보급관이 긴급 체포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꼬리에 불과했다. 그들은 거액의 돈을 건넨 배후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라며 입을 굳게 다물었다. 배후 세력은 점조직 형태로 움직이며 중간 연결책들을 철저히 차단하는 전문적인 범죄 집단의 수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사단장님,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군납 비리나 원한 관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수사를 지휘하던 중앙수사단장이 백경석에게 비밀 보고를 올렸다. 범인들이 사용한 자금은 추적이 불가능한 해외 조세 회피처의 유령 계좌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보급관을 매수한 수법은 전문적인 정보기관의 공작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들의 목표는 단순한 혼란이 아니라 사단장님을 포함한 한미군 수뇌부의 동시 제거를 통한 동북아 안보 지형의 급격한 와해로 보입니다. 백경석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적은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훨씬 더 거대하고 훨씬 더 깊은 심연 속에 도사리고 있었다. 국가의 안보를 뿌리부터 흔들려는 보이지 않는 외부의 적이었다. 하지만 그 외부의 적이 내부의 조력자 없이 이토록 정교한 계획을 실행할 수 있었을까? 사단 만찬의 메뉴와 일정, 식자재 검수 시스템의 허점까지. 이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내부의 쥐새끼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백경석의 의심은 사단 지휘부 전체를 향했다. 그는 모든 참모들을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그들의 모든 것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돌고래 같은 지략을 총동원해 적의 실체를 추적해야 했다. 이 혼란의 와중에 백경석을 가장 헌신적으로 보좌한 것은 법무참모 오진우 중령이었다.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사 자료를 분석하고 법적인 문제점들을 검토하며 백경석의 판단을 도왔다. 사단장님, 너무 심려치 마십시오. 법과 원칙에 따라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제가 사단장님의 눈과 귀가 되어 한치의 불의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충성스러운 모습에 백경석은 잠시나마 위안을 얻었다. 이 힘겨운 싸움에서 저렇게 강직한 부하가 곁에 있다는 것은 큰 힘이 되었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가장 믿음직스러운 조력자의 얼굴 뒤에 가장 추악한 배신의 그림자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수사는 외견상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거대한 벽에 부딪힌 채 맴돌고 있었다. 체포된 하수인들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고 해외에서 시작된 자금의 흐름은 더 이상 추적이 불가능했다. 배후 세력은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군과 국가정보원은 수사력을 총동원했지만 심연 속의 적은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백경석은 초조했다. 그는 수사팀의 보고서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건을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그는 한지훈을 사단장실로 불렀다. 사건의 시작점인 그의 눈으로 자신이 놓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날 내가 목격했던 납품업자라는 자의 인상착의를 다시 한번 자세히 말해주게. 아주 사소한 습관이나 말투, 억양이라도 좋다. 한지훈은 잠시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다. 키는 저와 비슷했고 짧은 스포츠 머리였습니다. 오른쪽 손목에 용 문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투는 표준어를 썼지만 가끔씩 아주 희미한 북한 사투리 억양이 섞여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용 문신, 북한 사투리. 의미심장한 단서였지만 그것만으로는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었다. 백경석은 허탈감에 빠졌다. 다른 것은 없었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납품업자가 떠난 뒤 보급관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주 낮은 목소리였지만 뭐라고 하던가. 오 중령님 말씀하신 대로 처리했습니다. 이제 제 빚은. 거기까지 듣고 제가 자리를 피해서 뒷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오 중령. 백경석의 머릿속에서 경종이 울렸다. 사단 내에 오씨 성을 가진 중령은 단 한 명뿐이었다. 늘 자신의 곁에서 법과 원칙을 외치던 충성스러운 참모, 법무참모 오진우 중령.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그는 자신의 최측근이자 이번 사건 해결을 위해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뛰고 있는 인물이다. 보급관이 다른 부대의 오 중령과 통화했거나 한지훈이 잘못 들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백경석은 애써 피어오르는 의심을 억눌렀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의심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한번 뿌리를 내리면 가장 깊고 어두운 곳까지 파고드는 법이다. 그날 이후 백경석은 오진우의 모든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참모였다. 그의 보고는 언제나 정확했고 그의 태도는 한결같이 충성스러웠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백경석은 잠시 바람을 쐬러 관사 밖으로 나섰다가 우연히 한 장면을 목격했다. 오진우가 관사 단지 후문의 인적이 드문 곳에서 누군가와 은밀하게 만나는 모습이었다. 상대는 값비싼 외제차에서 내린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이었다. 오진우는 그들 앞에서 평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연신 고개를 숙이며 무언가 애원하고 있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이번 일만 성공하면 약속한 돈의 몇 배를 갚아드릴 수 있습니다.
제발. 사내들은 그의 뺨을 거칠게 후려치며 욕설을 퍼부었다. 시끄러워, 오진우. 내 목숨값은 이미 우리가 쥐고 있어. 까불지 말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똑바로 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그들은 오진우에게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네주고는 바람처럼 사라졌다. 오진우는 한참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다가 상자를 품에 안고 비틀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백경석은 모든 것을 숨어서 지켜보았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다. 오진우. 그는 조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과 내통하고 있는 명백한 배신자였다. 그가 그토록 외쳤던 법과 원칙은 자신의 추악한 거래를 숨기기 위한 위선적인 가면일 뿐이었다. 그는 거대한 범죄 조직 혹은 그 너머의 어떤 세력에게 약점을 잡혀 조종당하는 꼭두각시였다. 백경석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이제 알 수 있었다. 진짜 적은 심연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바로 자신의 심장 가장 가까운 곳에서 웃는 얼굴로 칼을 숨기고 있었다. 이제 사냥의 목표가 정해졌다. 그는 더 이상 외부에 보이지 않는 적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가장 믿었던 부하의 가면을 벗겨내고 그를 조종하는 배후의 실체를 향해 나아가야만 했다. 돌고래의 반격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사단 지휘부 회의실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다. 백경석은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로 회의를 주재했다. 그의 맞은편에는 법무참모 오진우 중령이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모습으로 어젯밤의 암살 미수 사건에 대한 법적 검토 사항을 보고하고 있었다. 그의 보고는 완벽했고 그의 눈빛에는 사단장과 조직을 향한 우려와 충성심이 가득했다. 백경석은 그의 연기를 묵묵히 지켜보았다. 저 가면 뒤에 돈의 영혼을 팔아넘긴 추악한 배신자의 얼굴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니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지금은 분노를 드러낼 때가 아니었다. 덫에 걸린 쥐를 잡기 위해서는 고양이는 발톱을 숨겨야만 했다. 회의가 끝난 뒤 백경석은 자신의 집무실로 단 두 사람을 불렀다. 첫 번째는 해병대 1사단 주임원사 김판석 원사였다. 그는 30년간 오직 해병대에서만 잔뼈가 굵은 살아있는 역사이자 사단 내 모든 부사관과 병사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인물이었다. 그의 충성심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두 번째는 훈병 한지훈이었다. 두 사람 외에는 그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는 임무를 부여한다. 백경석은 모든 상황을 두 사람에게 공유했다. 오진우 중령이 배신자라는 사실, 그리고 그 배후에 거대한 범죄 조직 혹은 그 이상의 세력이 있다는 것까지. 김판석 원사는 경악했지만 이내 굳은 결의를 다졌다. 한지우는 자신이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에 숨이 막혔지만 사단장의 눈빛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김원사, 지금부터 자네는 나의 눈과 귀가 되어 오진우 중령의 모든 것을 감시한다.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에 가는지, 심지어 담배를 어디서 피우는지까지. 사단의 모든 정보망을 동원해 그의 그림자를 좁게. 명받겠습니다. 한지훈 훈병. 백경석은 하준을 바라보았다. 나는 자네의 눈을 믿는다. 자네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재능이 있어. 오 중령이 최근 관여했던 모든 서류와 보고서들을 검토해주게. 자네의 눈으로 보면 내가 놓친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백경석의 비밀팀 돌고래의 역공작전이 시작되었다. 김원사의 보이지 않는 감시망이 오진우를 옥죄기 시작했고 한지우는 밤을 새워가며 산더미 같은 서류더미와 씨름했다. 며칠이 지났을까? 한지훈이 수십 개의 훈련 계획 보고서들 속에서 아주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비대칭점을 발견했다. 사단장님 이상합니다. 오진우 중령님께서 곧 있을 보병 중대 전술 훈련의 장소를 독단적으로 변경하셨습니다. 원래 계획된 장소가 아닌 통신감청이 용이한 개활지로 말입니다. 그리고 훈련에 필요한 물품 목록에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고성능 지향성 마이크와 녹음 장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경석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적들의 새로운 계획.
그것은 바로 도청이었다. 오진우는 전술 훈련을 위장해 자신이 누군가와 나누는 비밀 대화를 녹음하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녹취록을 조작하거나 언론에 유출시켜 자신을 국가기밀 유출범으로 몰아 파멸시키려는 속셈이었다. 놈들이 새로운 덫을 놓고 있구나. 바로 그때 김원사에게서 긴급 보고가 들어왔다. 사단장님. 오진우 중령이 사단장님께서 과거에 특별히 아끼셨던 한 여군 하사의 개인 신상 정보를 캐고 다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5년 전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임수아 하사에 대한 것입니다. 임수아. 백경석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의 첫사랑. 그가 평생을 후회하며 가슴에 묻었던 이름이었다. 오진우가 왜 죽은 지 25년도 더 된 그녀의 기록을 들쑤시는 것일까? 설마 그녀의 죽음과 관련된 비밀을 자신의 약점으로 이용하려는 것인가? 혼란스러운 머리를 정리하기 위해 그는 잠시 하준과 함께 관사박 해안가를 걸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하준에게 물었다. 자네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나? 늘 조용하고 슬픈 눈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강인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늘 작은 로켓 펜던트 안에 손으로 직접 그린 돌고래 그림을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아주 어릴 적 첫사랑이 그려준 것이라고 그게 유일한 추억이라고 하셨습니다. 돌고래 그림. 백경석의 별명. 25년 전 포항의 한 작은 카페에서 그가 냅킨 위에 서툴게 그려 수아의 로켓에 넣어주었던 바로 그 그림.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백경석은 떨리는 눈으로 한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 위로 기억 속 수아의 얼굴이 겹쳐졌다. 믿을 수 없는 가능성.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운명의 이끌림. 그는 자신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이 모든 비극의 한가운데서 신은 자신에게 가장 위대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오진우의 목표는 나다. 백경석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비밀팀을 소집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들끓는 용암 같은 분노가 담겨 있었다. 놈은 전술 훈련을 핑계로 내가 누군가와 나누는 대화를 도청의 함정에 빠뜨릴 계획이다. 좋다. 그 덫에 기꺼이 걸려 들어가 주지. 백경석은 역으로 함정을 파기 시작했다. 그는 오진우가 도청 장비를 설치할 것으로 예상되는 훈련장의 특정 지점을 파악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치 미끼를 던지듯 한미연합사의 미 해병대 고위 장교와 비공식적인 단독 면담을 갖겠다는 일정을 흘렸다. 저들이 가장 원하는 먹잇감을 던져주는 걸세. 한미동맹을 뒤흔들 수 있는 가장 민감한 작전 계획에 대한 대화. 물론 그 대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으로 꾸며진 연극이 될 터였다. 적들이 원하는 정보를 흘려주되 그 안에 치명적인 독을 숨겨놓는 고도의 기만 작전이었다. 작전의 성패는 오진우가 설치할 도청 장비를 사전에 얼마나 정확히 찾아내 무력화시키느냐에 달려 있었다. 그 임무는 한지훈에게 주어졌다. 너의 눈과 귀가 필요하다. 훈련장 사전 점검팀에 합류해 놈이 숨겨놓은 귀가 어디에 있는지 모두 찾아내라. 알겠습니다. 한지훈은 이제 더 이상 평범한 훈병이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음모에 맞서는 돌고래의 눈이었다. 훈련 전날 밤 한지훈은 정비병으로 위장하여 훈련장에 투입되었다. 그는 해양생물학도로서 익혔던 음파 탐지 이론과 동물적인 감각을 총동원해 교묘하게 숨겨진 초소형 마이크들을 하나씩 찾아내기 시작했다. 바위 틈, 나무옹이, 심지어 훈련용 탄약 상자 밑에까지. 오진우가 설치한 모든 귀의 위치가 그의 손안에 들어왔다. 훈련 당일. 백경석은 예정대로 미 해병대 장성과 함께 훈련장을 찾았다. 두 사람은 오진우가 파놓은 덫, 바로 그 위에서 마치 산책이라도 하듯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동해 심해에 배치될 타이탄 잠수정의 최종 작전 계획은 다음 주 월요일부로 전면 시행될 걸세. 백경석이 미끼를 던졌다. 타이탄 잠수정은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병기였다. 하지만 그 이름과 작전 계획은 적들의 구미를 당기기에 충분히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꾸며졌다. 그들의 모든 대화는 오진우의 녹음 장비로 고스란히 흘러들어갔다. 연극이 끝나고 오진우는 아무도 모르게 훈련장에 잠입해 자신이 설치했던 녹음 장비들을 모두 회수했다.
그의 얼굴에는 목표를 달성한 자의 흥분과 안도감이 떠올랐다. 그는 이 녹음 파일 하나로 백경석을 파멸시키고 자신을 옥죄던 빚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즉시 차를 몰아 약속된 장소로 향했다. 김판석 원사의 감시팀은 그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그가 향하는 곳은 포항의 가장 동쪽 끝 구룡포의 외딴 등대였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고용주에게 결과물을 넘기기로 되어 있었다. 상어는 미끼를 물었다. 이제 그 상어를 낚아 올릴 시간이었다. 백경석은 지휘 차량에 올라타며 명령을 내렸다. 전 대원 구룡포 등대로 이동. 지금부터 상어 사냥을 시작한다. 구룡포의 밤은 짙은 해무에 잠겨 있었다. 주기적으로 어둠을 가르는 등대의 불빛만이 성난 파도가 부서지는 해안 절벽의 아찔한 풍경을 간헐적으로 비추고 있었다. 등대 아래 버려진 낡은 창고 안에서 오진우 중령은 초조하게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 약속이라도 한 듯 검은 세단 한 대가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지난번 그의 뺨을 후려쳤던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이었다. 물건은 가져왔나? 여기 있습니다. 오진우가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가 담긴 상자를 내밀었다. 사내가 그것을 받아 내용물을 확인하는 순간 등대의 모든 불빛이 일제히 꺼졌다. 완전한 암흑. 그리고 그 암흑을 찢으며 수십 개의 녹색 레이저 포인트가 사내들과 오진우의 몸을 겨눴다. 움직이지 마라. 움직이면 심장을 쏜다. 해병대 특수수색대다. 어둠 속에서 괴물처럼 나타난 검은 베레모의 수색대원들이 순식간에 그들을 제압했다. 모든 것은 5초도 채 걸리지 않았다. 저항은 무의미했다. 창고의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백경석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뒤에는 한지훈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바닥에 비참하게 엎드려 있는 오진우는 백경석의 군홧발을 보고 나서야 자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났음을 깨달았다. 사단장님.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갈라져 나왔다. 살려주십시오.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도박빚 때문에 저놈들이 제 가족을. 하지만 백경석의 눈에는 어떤 동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내 놈의 그 더러운 변명 따위는 군법회의 법정에서나 짓거려라. 그는 오진우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내가 판 것은 단순한 군사기밀이 아니다. 내 목숨을 믿고 맡겼던 전우들의 신뢰, 내가 충성을 맹세했던 이 나라의 안보다. 내 놈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 수색대원들이 오진우와 사내들을 끌고 나갔다. 한 사내가 끌려가며 악에 받쳐 소리쳤다. 이게 끝일 것 같아? 우리 회장님을 건드린 걸 후회하게 될 거다. 너희는 진짜 거물을 건드렸어. 회장님. 그들의 배후에 있는 거대 범죄 조직의 수장을 의미하는 말이었다. 백경석은 김판석 원사에게 눈짓했다. 뿌리까지 뽑아낼 시간이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창고에는 백경석과 한지훈 단둘만이 남았다. 백경석은 지친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와 등대가 비추는 밤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는 품 안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 그 안에 간직해온 빛바랜 사진 한 장을 하준에게 보여주었다. 포항의 어느 바닷가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젊은 여인의 사진이었다. 이분은 하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가 기억하는 어머니의 가장 젊고 행복했던 시절의 모습이었다. 내 어머니다. 임수아. 백경석이 말했다. 그리고 이 사진을 찍어준 사람이 바로 나다. 등대의 불빛이 주기적으로 두 사람의 얼굴을 비췄다. 하준은 충격 속에서 눈앞의 사단장과 사진 속의 어머니,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잇는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를 마주하고 있었다. 25년간의 긴 어둠을 가르고 마침내 진실의 불빛이 그들을 비추기 시작했다. 구룡포 등대의 차가운 철문 안에서 백경석은 25년 동안 닫혀있던 자신의 역사를 열었다. 이 사진을 찍어준 사람이 바로 나다. 그의 고백은 한지훈의 세상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파도였다. 그는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앞의 사단장과 그의 손에 들린 어머니의 사진을 번갈아 돌 뿐이었다. 그의 심장이 제멋대로 뛰었다. 백경석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준을 데리고 차에 올랐다. 차는 부대로 복귀하는 대신 포항의 한적한 해안 도로를 달렸다.
마침내 차가 멈춘 곳은 사진 속 배경이었던 바로 그곳, 부드러운 백사장이 펼쳐진 이름 없는 해변이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은 나란히 젖은 모래를 밟았다. 백경석은 비로소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불같고 무모했지만 한 여자 앞에서만큼은 순한 양이 되었던 젊은 해병 장교의 이야기. 그녀 임수아와 함께 이 백사장을 거닐며 나누었던 미래에 대한 맹세. 그리고 그가 기억하는 마지막 밤의 이야기. 나는 그날 내가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했다. 나의 위험한 임무와 불투명한 미래가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고 결국 나를 떠나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나는 그녀를 붙잡지 못했지. 그리고 며칠 뒤 그녀가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평생을 그 죄책감 속에서 살아왔다. 내가 그녀를 죽게 만들었다고. 그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에 섞여 아프게 부서졌다. 그가 짊어져 온 25년의 후회와 고통의 무게가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그의 고백에 이번에는 한지훈이 자신의 기억을 꺼내놓았다. 어머니는 사고 후유증으로 많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늘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용감하고 훌륭한 군인이었던 자신의 첫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자신에게 그려주었다는 돌고래 그림을 소중히 간직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평생을 그리워하셨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가 맞춰지는 순간 25년의 오해와 어긋남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다. 그들은 서로를 원망하고 떠난 것이 아니었다. 운명의 장난과 오해가 그들을 갈라놓았을 뿐이었다. 백경석은 더 이상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바다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넓은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한지우는 말없이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것은 부하가 상관에게 보내는 위로가 아니었다. 아들이 처음으로 아버지의 슬픔을 어루만지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한참 동안 말없이 함께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들을 갈라놓았던 것도 바다였고 다시 만나게 한 것도 바다였다. 슬픔과 회한, 그리움과 안도감. 수많은 감정의 파도가 두 사람을 덮쳤다. 그날 밤 포항의 이름 없는 바닷가에서 한 아버지와 아들은 25년 만에 비로소 하나의 바다를 공유하게 되었다. 오진우 중령과 그의 배후에 있던 범죄 조직원들이 체포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오진우는 자신의 가명을 위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를 조종한 것은 거성그룹이라는 이름의 거대 기업형 범죄 조직이었고 그 수장은 김 회장이라 불리는 베일에 쌓인 인물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거성그룹이 이번 암살 시도를 의뢰받아 실행했다는 것이었다. 의뢰인은 추적이 불가능한 해외 정보기관.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다. 대한민국 해병대의 가장 뛰어난 전략가인 백경석을 제거하고 한미동맹의 균열을 일으켜 동북아의 군사적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 일개 군부대의 사건인 줄 알았던 것이 국가의 명운을 건 보이지 않는 전쟁, 검은 조류의 일부였음이 드러난 것이다. 사건은 국군방첩사령부와 국가정보원, 경찰청이 공조하는 국가안보통합수사본부로 격상되었다. 그리고 백경석은 이 수사본부의 핵심 자문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지략을 총동원해 국가를 위협하는 거대한 적을 사냥하는 최전선의 지휘관이 되었다. 김 회장이라는 자는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수사본부의 NIS 요원이 보고했다. 그는 수십 년간 정재계를 비호하며 거대한 지하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웬만한 법과 공권력으로는 그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김 회장은 수사망이 좁혀오자 오히려 더욱 대담하게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협, 백경석을 제거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가장 약한 고리, 바로 황하준을 노리기 시작했다. 며칠 뒤 사단 내에서 훈련 중이던 황하준이 의문의 장비 오작동 사고를 당할 뻔한 사건이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백경석은 이것이 김 회장이 보내는 명백한 경고임을 직감했다. 감히 내 아들을 건드려? 백경석의 눈에 분노의 불길이 타올랐다. 그는 더 이상 방어만 할 수 없었다. 그는 수사본부의 파격적인 역공 작전을 제안했다. 김 회장을 그의 안전지대 셔 밖으로 끌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그가 거절할 수 없는 미끼를 던져야 합니다. 백경석은 스스로 미끼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는 내부 비리 혐의로 곧 불명예 전역하게 될 위기에 처한 조국에 배신당한 해병대 장성을 연기하기로 했다. 그리고 거성그룹에 접촉해 돈을 주면 군의 최고급 기밀을 넘기겠다는 위험한 거래를 제안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지극히 위험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아들을 지키고 이 검은 조류를 끊어내기 위해서라면 그는 기꺼이 상어의 아가리 속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백경석의 도박은 성공적이었다. 배신한 해병대 장성이라는 미끼는 김 회장의 탐욕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그는 백경석이 가진 최고급 군사 기밀을 손에 넣어 해외 고객에게 더 비싼 값에 팔아넘길 계획을 세웠다. 두 사람의 위험한 거래가 성사되었다. 거래 장소는 동해의 공해상에 떠있는 거대한 화물선이었다. 그곳은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김 회장 자신만의 왕국이었다. 그는 그곳에서 백경석에게 기밀을 넘겨받고 동시에 그를 제거하여 모든 흔적을 지울 생각이었다. 작전 당일, 백경석은 작은 헬기를 타고 화물선 갑판에 내렸다. 그는 완전히 혼자인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그가 탄 헬기가 떠나자마자 동해의 수면 아래에서는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 UDTSEAL과 해병대 특수수색대의 연합 침투조가 소리 없이 화물선을 향해 접근하고 있었다. 화물선 선실에서 백경석은 마침내 어둠의 제왕, 김 회장과 마주했다. 그는 폭력배라기보다는 냉철한 기업가에 가까운 외모를 하고 있었다. 별 2개짜리도 돈 앞에서는 어쩔 수 없나 보군. 김 회장이 비웃으며 말했다. 국가? 명예? 그런 건 다 허상이야. 이 세상의 진짜 신은 돈과 힘뿐이지. 내 놈 같은 자들이 있기에 우리 같은 군인이 필요한 것이다. 백경석이 차갑게 응수했다. 너희가 믿는 그 돈과 힘이 국가와 명예라는 이름 앞에서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오늘 보여주마. 죽을 때가 되니 헛소리가 늘었군. 김 회장이 손짓하자 그의 부하들이 백경석을 향해 총구를 겨눴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금이다. 백경석의 외침과 함께 화물선 전체가 암흑에 휩싸였다. 거의 동시에 선실의 창문과 문이 박살나며 검은 전투복을 입은 UDTSEAL 대원들과 해병대 수색대원들이 섬광탄과 함께 쏟아져 들어왔다. 선내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전쟁터로 변했다. 김 회장의 정예 경호 병력도 대한민국 최강의 특수부대원들 앞에서는 추풍낙엽이었다. 백경석 역시 직접 권총을 뽑아들고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적들을 향해 불을 뿜었다. 치열한 총격전 끝에 마침내 김 회장은 생포되었고 그의 지하 제국은 바다 한가운데서 막을 내렸다. 마지막 파도는 그들의 편이 아니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백경석은 피로에 젖은 몸을 이끌고 갑판으로 나왔다.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작전 통제실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그의 안전을 기도했던 아들 황하준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훈병이 아닌 정식 해병 이병이었다. 하준은 아버지를 향해 달려와 거수 경례를 붙였다. 필승, 사단장님 무사 귀환을 환영합니다. 백경석은 아들의 경례를 받으며 그의 어깨를 힘껏 두드려 주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동이 터오는 동해의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길고 길었던 어둠이 끝나고 새로운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시간이 흐른 가을 포항. 백경석은 더 높은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대신 해병대 제1사단장 임기를 1년 더 연장했다. 그는 권력의 정점에서 내려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바다와 아들 같은 해병들의 곁에 머무는 길을 택했다. 그의 리더십 아래 1사단은 부패의 상처를 완전히 도려내고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투명한 부대로 다시 태어났다. 황하준은 아버지의 그늘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살려 해병대 부사관의 길을 택했고 치열한 노력 끝에 상륙 돌격장갑차 정비교관이 되었다. 그는 이제 수많은 후배 해병들에게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가르치며 제2, 제3의 한지훈을 키워내고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백경석과 황하준 하사는 1년 전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던 그 이름 없는 해변을 다시 찾았다. 그들의 손에는 작은 추모비가 들려 있었다.
두 사람은 양지바른 언덕 위에 영원한 바다의 연인 임수와 이곳에 잠들다라고 새겨진 비석을 세웠다. 비석 앞에서 하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아침 어머니 꿈을 꾸었습니다. 아주 행복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나도 어젯밤 그녀를 만났다. 백경석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그녀가 내게 말하더군. 이제 당신의 바다가 아닌 우리의 바다를 지켜달라고. 두 사람은 말없이 눈앞에 펼쳐진 아버지의 바다 그리고 아들의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 바다는 27년 전 한 연인의 사랑을 품었고 1년 전 한 부자의 운명을 뒤흔들었으며 이제는 두 사람의 미래를 축복하는 듯 잔잔하게 빛나고 있었다. 필승. 하준이 아버지를 향해 돌아서며 가장 힘찬 목소리로 경례를 붙였다. 신고합니다. 해병 하사 황하준 앞으로도 변함없이 아버지의 바다를 함께 지켜나갈 것을 명받았습니다. 백경석은 경례로 답하며 아들을 힘껏 안아주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후회나 슬픔의 눈물이 아닌 자랑스러움과 사랑으로 가득 찬 따뜻한 눈물이 고였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 상처는 아물어 더 단단한 굳은 살이 되었다. 포항의 푸른 바다 위로 서로를 마주보며 서 있는 아버지와 아들 두 마리의 돌고래가 있었다. 그들의 항해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